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조건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의 본격적인 주도권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여야 대선 후보들의 민심 잡기 행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관훈 토론회 얼마 전에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 수용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그때 곽상도 전 의원이 됐죠. 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의혹, 그리고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의혹 같이 특검하자, 이렇게 조건을 좀 내비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각 당들이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플러스 알파가 있나 봐요. 한번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이 연락을 해오면 협상을 피할 생각 없습니다. 저희는 자신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대장동 관련한 자들이 대출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수사가 안 되고 덮어졌습니다. 거기에 윤석열 후보도 관여가 돼 있고요. 그런 전반적인 범위까지 넓혀져 갖고 분명히 의혹이 좀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수용키로 한 이상 오늘 당장이라도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처리를 위해 만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특검은 즉각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특별검사의 실질적인 임명권도 여당이 가지면 안 됩니다. 야당이 갖거나 아니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이관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네,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가 그 특검 얘기를 한 다음에 조건부 특검을 제안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각 당에서 조금 더 조건을 조금씩 더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두 분이 보시기에 그럼 특검의 필요성, 그리고 가능성,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특검의 지금 대상, 범위, 시기 이런 게 하나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관훈 클럽에서. 특검 얘기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일단 검찰 수사로 하자라는 입장이었어요. 예. 특검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합의되기도 어렵고 이런 현실적인 이유를 대면서 워낙 특검을 하자. 근데 거기서 말하는 특검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 얘기 나온 거는. 예. 그 특검에 대한 여론이 워낙 높으니까 제가 쭉 매체들 여론조사를 볼 때 특검 여론조사가 낮은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오히려 차이가 좀 벌어지는 것 같은데 네. 특검 반대와 특검 찬성 여론이. 예. 그런 상황이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도 민주당으로서도 특검을 마냥 반대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이른바 조건부 특검을 걸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조건부 특검은 특검을 이제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기존의 민주당 입장과 큰 차이는 없어요.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특검을 받겠다라는 얘기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 전에는 아예 이제 특검 자체를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후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라는 것은 좀 진전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 고발사주 의혹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예. 고발사주 의혹과 지금 대장동 이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사실 양 후보의 그 하나의 사법 리스크잖아요. 네. 근데 약간 맥락은 다르긴 달라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 고발사주 의혹은 윤석열 후보가 연루돼 있다라고 의심받고 있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 이제 굳이 얘기한다면 현재 검찰이 좀 친여적이라고 본다면 이 고발사주 의혹은 사실 검찰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아주 순위 계산적으로 따져본다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대 후보가 워낙 양쪽에 리스크가 있다면 이건 양쪽으로 특검을 가자 이런 주장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민주당도 적어도 이제 표면적으로는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데 예.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아직도 안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과연 어떠한 수사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예요. 예. 믿을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의 경우에 보면 이명박 후보의 경우에 대선 이틀인가 앞두고 특검이 합의되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취임하기 얼마 전에 무혐의 결론이 났어요. BBK가. 근데 나중에 13년 정도 흐르고 이제 그런 이제 안 좋은 불행한 사태 이제 수감 중인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는 대선 전에 여야가 서로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양쪽의 특검에 일단 특검 얘기를 이제 후보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죠. 이재명 후보가 과감하게 과단성 있게 특검에 합의해서 예.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고 그래야 미래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과거에 대한 이런 뭔가 이 발목에 잡혀 있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건 예.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이건 그러고 나서 특검을 치른다, 정책들을 내놓는다.
그 정책이 과연 국민들에게 신뢰가 가겠느냐. 이 기본적인 이 실체 규명을 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도 했던 거였고 그 적폐청산이 국민들에게 지지받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일단 기왕의 여권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감하게 합의해라.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 얘기가 일단 나오긴 나왔습니다. 대선 후보 입에서 특검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각 당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인지 이준석 대표가 여야 특검 임명권도 서로 바꾸자 그리고 범위도 서로 좀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잘 될까요? 필요성은 있는 건 맞습니까? 특검 필요성은 지금 있다라는 것이 전국민적인 공감대라고 봐야 네.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검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수사가 대단히 불철저하고 미진하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래서 정성호 의원, 최고의 참모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특검을 수용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꺼낸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사건 대출권도 같이 얘기를 하자.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부산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자체의 대출권과 관련된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이고 그중에 일부가 대장동에서 PF를 일으켰던 사람하고 연관돼 있다라는 건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떻든 최대한 특검을 하더라도 시간을 끌자 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합의를 해서 보통 수사 기간을 2달 그리고 최장 연장해서 1달을 더 한다면 3달이잖아요. 그러면 대략 12월 중순에 만약에 출범한다고 하면 네. 그러면 이제 대선 직전의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고 그것이 사실은 말끔히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 이러저러한 조건들을 계속 붙이는 이유는 일단은 최대한 시간을 끌자. 그런데 특검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 지지율의 정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여론에 몰리니까 이런 얘기인 거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검 추천을 누가 하느냐 이거는 전례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잘 했는데 네. 과거에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당시에 2사람의 변호사가 특검 후보로 추천됐어요. 조성직 변호사하고 박영수 특검인데 그때 누가 합의를 한 거냐? 그 당시에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우원식, 그리고 정의당에는 노회찬,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 이 세 분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서 조성식, 박영수 특검이 추천이 됐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 특검을 임명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준석 대표 얘기대로 이렇게 하자는 거죠. 당신들이 고발 사주권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못 믿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거 민주당에서 추천해라. 대신 우리는 다른 야당들과 협의해가지고 이 대장정권에 대한 것을 추천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적 의혹을 푸는데 타당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거는 민주당에서 전례로 봐도 그렇고 합리성으로 봐도 그렇고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근데 민주당은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는 윤석열 후보는 고발사주 의혹에 연결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특검 같이 특검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고발사주 의혹을 같이 특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부산의 대출 사건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대장동 사건과 같이 연관돼 연결돼 있다 이렇게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생각하는 거죠. 명분이 예. 되는 거죠. 고발사주 의혹과 이 대장동 사건은 전혀 별개의 예. 문제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고발사주 의혹에서 검찰총장 그때 검찰총장이었으니까 손준성 검사 보낸 이제 그 텔레그램 사건. 그러니까 이것과 이제 이 대장동 사건 양대 후보, 양대 진영의 후보가 이제 뭔가 거기 연루돼 있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였는데 지금 부산은행 가지고 자꾸만 이제 좀 판을 키우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산은행 대출 사건, 그래서 이 부산은행 대출 사건 특검은 조금 좀 대장동 사건하고는 크게 봐서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이게 결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아무튼 특검을 하자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아무튼 양대 진영이 양대 정당이 뭔가 자신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서 하는 건 맞다고 치고 그렇다면 아예 같이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예, 예. 고발사주 의혹도 좋고 그 당시 부산은행 그 대출 사건에 대한 것도 하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우리 정태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특검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정책 공약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은 과연 누가 잘못했는가를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럼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계산으로 따져볼 때 이거를 과연 합의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처럼 정말 아주 공평하게 각자 서로 이제 그 상대를 공격하는 입장이니까 양대 정당이 서로 특검을 추천해라. 예. 근데 원래는 국회가 합의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근데 뭐 지금 국회 합의 따질 지금 계제가 아니잖아요. 워낙 지금 서로 뭐 이제 상대방을 이제 뭐 공격하는 입장이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은 방법인데 제가 볼 때 민주당이 흔쾌하게 말은 나왔습니다만 민주당에서 말은 나왔는데 그렇게 합의해 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이것만 여쭤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특검을 그러면 빨리 해배해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조금 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가 어떻게 보세요? 전 빨리 하는 게 맞는 것 그게 같아요. 맞습니까? 어차피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도 지금 이른바 뭐 3인방이 4인방이 이 사람들 구속 처리하고 뭐 사법 처리해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 이른바 윗선이라고 이제 얘기할 때 이재명 후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예. 아닙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검찰이 여당의 대선 후보를 소환까지 할 수 있겠어요? 소환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뭐 검찰 수사가 그렇게 끝나면은 국민들은 바로 계속 특검을 하자는 여론이 높은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 저는 무슨 다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민주주의라는 건 어쨌든 간에 여론을 따라서 한 수밖에 없어, 이럴 때. 그러니까 양당도 대선 후보 뽑을 때도 여론조사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면 이거 서로 양대 진영이, 양대 정당의 주장이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고 다르니까 국민의 여론이 높은 걸 따라가는 거, 그게 특검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번에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도 특검 자체를 반대 못하고 나온 거거든요. 입장이 네.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빨리 해라. 나중에 가서 한다면 결국은 계속 미적미적거리는 쪽이 특검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적거리게 보이는 쪽이 여론은 떨어질 거다. 그건 정치적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거든요. 보다 좀 전향적으로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특검을 바로 지금 빨리 합의해서 시작하면 대선 전에는 어쨌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건가요? 민주당의 의지만 있다면 그런 거죠. 그래요? 지금 문제는 예를 들면 고발 사주를 수사하는 공수처는 의지는 충만한데 능력이 없어서 지금 제대로 수사를 못 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검찰은 실력이 있어요. 네. 그런데 눈치 보느라고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더군다나 특검 얘기가 나오니까 검찰이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할까? 이제까지도 안 왔는데 특검이 곧 현실화된다고 그러면 더 안 하죠, 지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휴가를 갔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고 당장 지금 정진상 씨하고 유동규하고 통화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정진상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안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은 대선도 중요하지만 대선과 관계없이 이 과연 어떤 비리가 있었고 누가 책임인가 이걸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빨리 특검해야죠. 알겠습니다. 특검 이야기 해봤고요. 이번에는 대선 주자들 행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후보는 이 발언으로 좀 눈길을 끌었는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겠다. 그리고 공제 한도도 대폭 상향하겠다. 이거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이제 그 후보들의 발언, 그 정당들의 발언 입장은 뭐 대선과 다 연관시켜 볼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저 가상화폐에 대한 이제 유예는 과세 유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현실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을 전혀 의식 안 했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예. 아마. 근데 저는 그런 것들까지 뭐 비판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금 이제 젊은 유권자들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이 원래는 이제 빨리 법을 시행해야 되는 건데 상황이 바뀌어서 네. 젊은 사람들 입장을 좀 보자. 그리고 뭐 정치 전략적으로 봐도 선거 전략이라든지. 그래서 유예를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원래 네. 내년부터 할 건데 1년을 1년 더 유예하자는 넘길게요. 거군요. 이렇게 한 거죠. 두 가지 문제예요, 항상. 그건 여야 똑같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선거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지금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2030의 표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 예. 아니에요. 40, 50대는 민주당 지지세가 대단히 강하고 60대 이상은 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강한 것이고 2030은
지금 조금 윤석열 후보 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은데 언제든지 이 표심을 바꿀 수 있는 과거처럼 진보나 보수 이렇게 특정 이념에 구애받지 않는 세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정책이나 자신들과 관련된 이런 공약들에 대단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스윙 모토라는 게 그래서 오히려 이게 통하는 얘기거든요. 2030.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주제에 대해서 후보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가 이게 정말 이게 당장 시행하면 문제가 될 거가 아니라면 유야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뭐 야당도 아마 여기에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야당도 2030 표가 그러게요. 중요한 거니까. 예. 그건 여야 후보가 그리고 정부 당국하고 재정 당국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예. 따라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보폭을 맞추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에서는 좀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이 법이 어떻게 통과됐냐면 작년 12월 달에 정부와 민주당이 주도로 해서 소득세법을 개정을 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위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이나 다 포함해 가지고 이 암호화폐와 관련해 가지고 양도 차익이 250만 원이 넘는 경우에 예. 20%를 과세하겠다라고 얘기를 부분에 합니다. 한해서 20%. 그렇죠. 예.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법안을 내게 됐냐?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엄청난 재정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소위 이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량이 소위 코스피나 코스닥 일반 주식시장을 상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의식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략 암호화폐를 거래하시는 분들이 한 600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 정부 당국이나 이런 측면에서 왜 그러면 작년에 이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얘기를 안 했냐 말이에요. 그때는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재정 수에 대한 세수를 얻어야 되니까 했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표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 도대체 정부가 뭘 하냐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유예한다고 하더라도 유예하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연히 20, 30대 이렇게 정책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확히 지금 시기에 있어서 시행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유예를 검토하자.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는 것이지 20, 30대 표심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을 무너뜨린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 담당자들이 총리도 그렇고 홍남기 부총리 이제 뭐 곤란하다고 얘기하는데 분명한 입장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검토해보자 얘기하는 것이지 표심 때문에 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태근 의원의 생각처럼 이게 비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이제 윤석열 선대위가 발족을 할 텐데 네. 주저주저 할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 왜 이거를 유예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들어보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예. 표심이 두려우니까 음. 결정된 법안을 뒤집는다? 저는 이런 태도는 안 맞다고 봐요. 정답을 잘 제안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2030 때문에 또 이렇게 그 2030 세대가 이번에는 그럼 대선에 대한 본인들의 관심도 큰 것 같은 게 언론에서 계속 2030의 표심이 중요하다 말하니까 그럼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표심의 일환으로 또 각 당에서 2030 남성에 대한 지지도 꽤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그 관훈 토론에서 또 말한 게 여성가족부 명칭을 성평등 가족부나 평등 가족부로 바꾸자. 거기에 여성이란 말도 들어가니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말하니까 당장의 심상정 의원이나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이세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성가족부 이 명칭은 정의당에서도 좀 바꾸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성평등 쪽으로. 이건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른바 이제 페미니즘 정책을 두고 예. 같은 세대의 그 성별에 따라서 상당히 갈등이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른바 그러니까 이대남이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20대 남성이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다 사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표하고 연관을 안 시킬 도리가 없어요. 네. 원래는 사실 표하고 연결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접점이 애매해요.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유권자들, 주권자들의 어떤 그 표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또 민주주의이기도 해요. 네. 철인 정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트 몇 명들이 아주 우수한 플라톤이 말하는 그런 철인 정치라는 게 아니긴 한데 네.
그렇다고 이 파퓰리즘에 따라서 완전히 그 표심에 좌우돼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이 흔들리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성가족부도 나름대로 그 당시 여성가족부를 만든 원인이 있을 거예요, 취지가.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이제 남성 여성들 포함해서 20대들의 표가 대단히 소중하게 되니까 특히 남성들이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렇긴 그런데 글쎄 그걸 뭐 완전히 당위적으로 그런 어떤 그 표심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이건 그 양당의 후보들도 그렇고 양당이 지나치게 그 남성 여성들의 이 갈등이 이제 점화되지 않는 선에서 잘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표만 보고 또 이 또 명치받고 나중에 그럼 또 정권 바뀌어서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지만 인수위할 때 다시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선거 때 일단은 표부터 얻고 보자 하는 게 나중에 많은 부작용을 낳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 젠더 문제 같은 경우 그 이제 하다못해 여성가족부 이제 명칭 문제도 나오고 아까 뭐 가상화폐, 가상자산 문제 같은 경우도 표심에 관련된 게 어떤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는 거고 이건 앞으로 계속 그 정책이 이렇게 이제 표심에 따라서 움직일 텐데 세대 간의 갈등도 있거든요. 젊은 표 하다면 또 노후 세대들이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럼 운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보고 또 무슨 기본소득이라든지 좀 지급하려면 이것도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이건 미래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게 다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는 거거든요. 정치라는 게 그런 점에서 잘 고려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볼까요?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낙상 사고로 며칠 전에 이재명 후보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부인의 곁을 지켰었는데 관련해서 CCTV 기록 보여주겠다. 또 119 기록도 공개하겠다. 이게 지금 허위사실 유포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관련 사안 그리고 대응까지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SNS를 통해 가지고 여러 의혹 제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상당히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이제 평소에 이재명 후보와의 이미지와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훨씬 더 퍼지는 건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가짜 뉴스가 그거잖아요. 폭행했다. 이재명 후보가 폭행했다는 거죠. 크게 보면요. 뭐 방송이어서 더 말씀드리기는 폭행뿐만 아니라 이제 폭행과 관련된 뭐 배경이 돌아다니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이미지를 잘못되게 더 씌우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공작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후보 부인을 그 수행하는 단장인 뭐 이해식 의원이 나와서 설명하고 이런 문제인데 저는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 뭐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막 상상을 해가지고 돌린다. 이거는 타당하지 않고 또 한 가지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처음에 사실은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했으면 문제가 여기까지 안 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뭐 심야 새벽에 뭐 낙상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정치인의 가정 문제가 계속 부각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그 구체적인 근거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후보 측에서는 어떻든 후보 입장에서 보면 보다 더 힘듦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창렬 교수께서는 이번 사안 어떻게 보이세요? 우리 정치가 정말 이 대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앞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남의 사생활이거든요. 후보도 사인이에요, 사인.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물론 후보의 모든 사생활은 공개돼야 되는 거란 말은 해요. 공인이기 때문에 후보의 가족도 물론이고. 근데 이건 그야말로 우리 정태근 의원 잘 설명하신 것처럼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뭐 그런 뭐 폭행이란 말은 잘 알지도 못하는 전 뭐 소문도 잘 몰라요. 최근에 들어서 아는 건데. 그런 뭐 사진을 제시하든가 어서 몰래 이렇게 만원경으로 찍은 게 있든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런 분들은 이런 사람들 이건 누가 퍼뜨렸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엄벌해야 돼요. 이건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것이고 표심 자체를 뒤틀리게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이 선거가 다들 얘기하는 겁니다만 양대 그 지금 정당의 후보들의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가장 역대 최악의 그 최악만 빼는 선거다라는 자조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지금 여당 후보의 가족의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이건 저는
오히려 이건 야당이 더 나서가지고 엄벌을 주장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건 정말 민주주의의 그 공공의 적이에요. 이렇게 퍼뜨린 사람들은. 예.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 행보 좀 보겠습니다. 호남 갔다가 5.18 민주묘지에 사과하러 갔고 그다음에 김해 봉하마을도 함께 찾았습니다. 그 중간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거기 인사를 드리러 갔고요. 근데 일련의 과정이 과연 사과가 진정성이 있느냐부터 거기서 했던 발언, 또 김대중 전 대통령 박물관에서 했던 발언, 봉하마을에서 했던 발언, 뭐 방명록 이런 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이번에 그 호남 그 김해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제 억지로 윤석열 후보를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윤석열 후보의 행보를 보면 하나는 지난번 전두환 사건과 발언 사건과 관련된 사과가 하나 있고 동시에 이제 1박 2일까지 일정을 잡으면서 목포 또 봉하마을까지 가는 것은 국민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전달. 그러니까 사과와 국민 통합. 저는 이제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분들이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문제의식이 국민을 편갈라놨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특히 후보가 된 이후에는 이 국민 통합에 대한 메시지들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네. 저는 아마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 통합뿐만 아니라 인사에 있어서도 대탕평을 하겠다. 지금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는 자기 사람들만 쓴다라고 하는 비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과에 이어서 국민 통합 그리고 뭐 인사에 있어서의 탕평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당연한 행보라고 보여지는데 네. 거기서 예를 들면 무슨 뭐 반드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런 논란은 예. 그거는 사실은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지 비난을 위한 비난이고 네.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그런 국민 통합이라든지 또 앞으로 뭐 탕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국정 운영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과연 뭔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도 논의를 해야죠. 반드시냐 반듯이냐 이게 문제는 그러면 두 개 뭐 다 문법상은 뭐 틀리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럼 광주에 가서 사과는 정말 진실되게 한 것이냐 받아들이는 사람 생각한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박물관 묘소 가서 거기서 통합을 얘기한 말씀 그리고 근데 권양숙 여사는 일정이 안 맞아서 만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다 어떻게 일관적으로 평가하세요? 많은 걸 말씀하시니까 제가 네. 대답을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부분부터 그럼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생각은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서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광주 그쪽에서. 근데 전 조금만 더 좀 기다렸다가 그쪽에서 문을 안 열어주니까 참배는 못했지 분양은 못했는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또 하나 느낀 건 약간 너무 평면적이었다는 느낌 제가 받았어요. 그 현장에서 이걸 보고 직후에 느낀 생각인데 좋은 말씀했는데 저는 그 말을 트집을 잡고 싶지는 않은데 네. 적어도 5.18 저 같으면 일단 발포자부터 색출하겠다. 나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그 광주에 그 발포한 그 책임자를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해내겠다 내가. 그리고 다시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 이 계열 정당 이쪽에서 망언이나 실언 안 나오게 하겠다. 예. 좀 그렇게 구체적으로 했으면 네. 민주당이 이제 그런 트집이라고 할까 시비 글쎄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비판을 할 명분이 없을 텐데 그런 건 저도 일단 아쉬웠어요. 예. 그걸 보면서 민주당의 반응 보기 전에 느낀 거였어요. 네. 조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원래 사과란 건 그렇게 얘기하는 재발 방지책 마련하고 이게 우리 사과의 공식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게 아쉬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뭐 이제 진정성이 없다 그러는데 진정성이 있게 갔겠죠. 네. 워낙 혼이 많이 났잖아요. 그렇죠. 시쳇말로. 예. 보통 혼난 게 아니죠. 지지율도 막 떨어지고 윤 후보가. 거기 가서 정말 이걸 잘 내 마음속을 가지고 갔겠죠. 근데 그걸 막 폄훼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또 네. 하나는 그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네네. 그 제가 우선 생각나는 거는 물론 윤 후보의 이제 그 메시지는 좀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단 역사 바로 세우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네. YS 때 역사 바로 세우기. 그건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가 거꾸로 져서 세웠나?
예. 그래서 5.18에 대해서 국민의힘 인사들이 많이 그 망언했잖아요. 그거 바로 세우겠다고 해석의 나름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거 자꾸만 뭐 한두 번 얘기할 수 있는데 아직도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민주당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일단 집권당답게 이러이러한 걸 지적할 걸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반드시 이걸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는 건요. 예. 그 문법에 맞다 안 맞다 얘기하고 또 무슨 누군 또 국어사전을 들이밀고 대한민국의 정체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이건. 저 이런 부분은 아예 야당이 대꾸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거 문제 제기하는 건 이건 그냥 윤 후보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아쉬움이 있다고 얘기하면 괜찮은데 네. 반드시 세우겠다 언제 꼬꾸라졌냐 이 5.18 정신. 5.18 정신에 대해서 아직도 부정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예, 굳이 예. 따진다면 그래서 그렇게 지적하는 거는 집권당답지 않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면 정말 전권을 다 갖길 바라느냐, 뭐 아니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근데 오늘 CBS 인터뷰를 한 거 김종인 위원장 전 비대위원장 보니까 허수아비 노릇은 할 수 없다. 내 소신과 철학을 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거기 가는 것이다 말하면 전권을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은 오늘 어떤 거예요? 그 인터뷰에서 정권을 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네. 지금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추천한 바도 사실은 없다 하면서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허수아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김종인 비대위원장 본인이 갖고 있는 철학, 정책, 비전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후보에 투영돼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뭐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가장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후보와의 소통이죠. 본인의 정책적 또는 뭐 그 철학적 재현에 대해서 후보가 얼만큼 수용할 것인가 이 후보와의 소통이 제일 중요한 문제고 네. 두 번째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실제로 일을 한다고 해서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모든 캠프의 인사를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 적어도 핵심되는 몇 가지의 위치에 있는 분들하고는 내가 좀 손발을 맞춰서 일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또 한 가지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캠프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선대위의 이미지가 이전에 여러 가지 실수를 반복했고 뭐 이러저런 사람들 때문에 좀 뭐 문제가 있었던 그런 캠프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 후보로서 선대위가 됐으니까 뭔가 면모를 일신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한테도 뭔가 호소력이 있는 그런 새로운 모습의 선대위를 구성하자. 이 세 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톤으로 보면 거의 이제 그 일을 하시기로는 윤석열 캠프를 돕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고 네. 다만 그 약간의 뭐 미미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무슨 큰 갈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앞으로 상황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네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정태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